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구조물이 붕괴할 당시에 현장에 투입됐던 작업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이후 곧장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1명, 또 오전 중에 2명 등 모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장에서 매몰된 위치는 발견됐지만 구조되지 못한 2명은 사망한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구조해 병원에 이송했는데요. 또 다른 사망자 1명과 위치를 찾지 못한 2명, 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 등 모두 5명은 아직 차가운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소방은 구조견과 음향 탐지기, 또 내시경 카메라 등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몰된 작업자를 구조하고 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2명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진행하고 있던 구조물 안정화 작업도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옆에는 4호기, 6호기가 있는데 추가 사고를 막으려고 와이어로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이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멈춘 겁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쯤 발생했습니다.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를 폭파, 철거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폭파에 앞서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취약화 작업이 이뤄지던 중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편 경찰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과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안보 분야 관련해서 일부 문안을 조정하고 있는데 팩트시트와 관련한 발표 시점을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팩트시트의 발표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미측과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일부 문안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때문에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대통령실 발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경주 정상회담 매우 잘 됐고 그전에 워싱턴 회담도 원만하게 됐고 그때 이루어진 성과를 가지고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어 왔는데 이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법원에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동시에 출석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재판은 이곳 같은 법원 다른 층에 있는 417호, 311호 법정에서 각각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공판에 검은색 코트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막으려 미리 동선을 분리했기 때문에 휴식할 때도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재판에서 비화폰 보안 절차 등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 씨 공판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 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각각 특검 조사 일정도 잡혀 있죠?
네, 이명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민중기 특검이 오는 24일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최상병 특검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출석은 안 되고 다음 주인 15일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서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는 했지만 이미 충분한 여유를 준 만큼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수수경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오는 13일 특검은 김 씨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구치소 복귀를 앞두고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늘려달라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전 총재 측이 해당 내용을 요청하긴 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일시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은 한 총재가 조금 전 서울구치소에 복귀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총재 측은 서울구치소 복귀를 앞두고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연장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서를 냈고 결국 법원이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한 총재는 원래 시한인 오후 4시쯤 구치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앞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병원을 벗어나거나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면 안 되는 등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조금 전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일시 석방됐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서울구치소로 조금 전에 귀소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안과 시술을 이유로 지난 5일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연장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일시적인 석방 이후에 서울구치소로 귀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특검이 조 전 원장에게 어떤 혐의들을 적용했습니까? 네, 내란 특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그리고 직무유기와 위증,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지위나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이고 이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의 혐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헌재와 국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함께 적시가 됐습니다. 특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그리고 지난 4일까지 조 전 원장에 대해서 고강도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사 사흘 만인 오늘 전격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해 장중에 3,900선 아래로 밀렸지만 낙폭을 줄여서 3,9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7원까지 급등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그나마 낙폭을 만회해서 다행인데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는 오늘 1.6% 내린 3,963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과 함께 4천선이 깨졌습니다. 한때 4천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하락폭이 3% 넘게 커지며 3,887까지 내려가 3,900선마저 깨졌습니다. 그러다 낙폭을 만회해 1.8% 내린 3,953으로 마감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3,900선에 내려왔습니다. 그제와 어제 급락을 했어도 종가로 4천선은 지켰는데 오늘은 4천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6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일째 하락해 97,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세로 전환한 SK하이닉스도 58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와 한화오션, SK스퀘어와 삼성중공업, 고려아연 등 일부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AI 인공지능 관련 주식 고평가 논란이 가시지 않는 데다 지난달 미국 일자리 감소폭이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도 1.7% 내린 882로 출발해 낙폭이 3% 넘게 커지며 장중에 86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장 후반 낙폭이 줄면서 2.4% 내린 87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하락세는 3일 연속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순매도였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에서 1,450원대로 10원가량 뛰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8원으로 출발해 1,457원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7원을 넘은 건 지난 4월 11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5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약 한 달 동안의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국회는 막판까지 정쟁과 충돌만 이어갔다는 빈축을 사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공은 내년도 예산 정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막간의 틈을 타서 지도부는 오늘 지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로 나와 있습니다. 네, 양당이 맹탕 국감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고요? 네, 어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국감이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일정 수행 대신 용산 경내에 남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끝까지 국회로 오지 않았다는 걸 파고들며 애지중지 현지라는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배치기 충돌의 당사자인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 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한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몰이를 자처한 건 윤석열 정부 3년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다라고 맞받으며 김현지 실장으로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아갔다가 문매를 맞은 걸 참배쇼라고 규정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입니다. 이런 어린 세력과 손절을 하든지 광주 5.18 추모하시는 분들과 손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놨습니까? 민주당은 YTN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은 매국이었다고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이거나 졸속 절차, 부당 특혜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고 보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예산 정국으로 넘어간 국회에선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세금을 물 쓰듯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해 이번 달에도 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국감을 마친 양당 지도부 나란히 현장 행보에 나섰다고요? 목적은 각자 다르다던데 민주당 입장부터 정리해보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뒤 처음으로 충북을 찾아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K-바이오 정책 간담회를 하고 실험실도 둘러보며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여당이랑 강점을 살려 예산국회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지역 챙기기 행보를 재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달 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을 바이오, 의학, 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 대표는 잠시 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도 현장도 찾아가는데요. 이 역시 민생 행보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도 용인에서 세 번째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하니 차를 사지 말라는 정책이다라고 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야당의 면모도 부각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 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집중에 잠시 미뤄둔 부동산 공세에 재시동을 걸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란 오명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간의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쟁만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배치기 모습이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25일 동안의 국정감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이렇게 저녁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걸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자지요.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네, 쇼츠만 남은 국감. 송원석, 이기현 두 의원이 너무 가까워서 이 배치기가 코치기가 될 뻔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기현 의원은 나는 배 나온 죄밖에 없다, 살을 빼겠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국민들은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을 것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왜 국감이 이렇게 됐나. 국회의원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없애고 자기들만 남으려고, 자기들의 권력만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동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꼼꼼히 봤거든요. 국민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두 분 다 잘못하신 거예요. 두 분 다. 감정이 굉장히 날이 서 있었어요. 두 분 다. 먼저 시작한 거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누가 과하게 대응을 했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다 빨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협치를 할 것인가를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예, 정말 이 정쟁과 쇼츠만 남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보도를 보면요. 국감 쇼츠가 전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쇼츠용 국감 때문에 국회 보좌진 카톡방에서는 이 좋아요를 서로 눌러주는 품앗이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픽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튀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튀기다라는 거는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삭 부탁드립니다. 바삭바삭. 이거는 좋아요를 눌렀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은 보좌관들도 굉장히 극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츠라는 것이 앞뒤 맥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쇼츠를 만들고 그것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후원 계좌까지 올렸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쇼츠라는 건 결국 휘발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의 현실이 휘발성에 너무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 배치기로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모습들은 여야 없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넘어서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감은 마무리되었지만 어쨌든 국회가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다시 한번 원내대표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기 정치에 많이 골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특히 광역지자체장에 좀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한 말씀들 그리고 강한 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갈등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지금 책임을 가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두 분 모두 지적해 주셨는데 이 운영위 국감에서 벌어진 이른바 배치기 사태를 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가지고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읽힙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뒤로 돌아서 배를 내미시니 걸어가고 있던 이기현 의원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전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기현 의원이 다가와서 배로 밀친 게 맞는데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은 저희가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만 민주당에 의한 포식 국회입니다. 다 집어삼키는 포식. 포식자, 민주당이 포식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고 야당에게 조금도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네, 서로 배를 먼저 쳤다. 여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녹취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현지 부속실장은 끝내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이유,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어제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오후 일정에 김 실장은 실제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난 나가라고 할 거예요. 신비주의를 깨는 게 더 좋아. 우 수석은 김현지 실장이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출석만 권한 거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에게 언제든 국감에 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라고 지시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여야 합의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루 종일 김현지 실장은 경내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알게 인지하게 된 시점은 4시 정도입니다.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김현지 실장한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서열이 위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온건한 강훈식 비서실장도 야당의 김현지 실세론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 답박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네, 강훈식 비서실장 저렇게 화내는 모습은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 일정 수행 때문에 불출석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오후에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있어서 국감에 나가야 한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사실 이 여야 합의라는 것이 민주당 마음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저는 부속실장이 됐으면 관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관행을 깨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게 아니고 부속실장을 부르는 거라면 관행이 필요한 거고 그 총무비서관이 아닌 김현지를 따로 부르려면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됐든 따로 일반 증인 채택이 됐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왜 관행을 깨야 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때도 관행을 깰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 모든 것은 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한테 정치적 이득이 조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닥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참 제가 볼 때는 협량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닥치고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세는 김현지 실장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세 호소인이다. 김현지 실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서열이 더 위다. 지금 이 얘기를 했다가 강훈식 비서실장도 버럭하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반말로 고성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현지 실장이 전화를 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인정을 한 것이고 본인은 뭐 주의 조치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비서실장을 패싱하고 당시 총무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게 된 것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상황은 굉장히 좀 난감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김현지 실장의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것이 바로 드러났고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시에 언론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100% 출석을 장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상호 수석도 근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나가서 터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김현지 실장의 대기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보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민주당 내 그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건 나가지 말란 뜻이구나. 다만 국합은 대통령 그리고 배드캅은 민주당이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행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자면 처음에는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감에 출석할 때가 되니까 나오네 안 나오네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통령실에서는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1 부속실장으로 그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나와서 본인이 총무비서관이었을 때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다든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야당에게 저는 빌미를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만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걸 국민의힘이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냥 권력의 실세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공격할 때도요, 뭔가 이벤트가 있고 사안이 있을 때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실세 맞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성남 때부터 쭉 했고 그동안 당에서 보여준 것도 영향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훈식 비서실장 네. 통하지 않고 김현지 실장에게 바로 네. 대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권력은 거리하고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수행비서를 오래 했습니다. 권력 실세의 수행비서를. 사람들이 저를 무시를 못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모든 지시가 저한테 먼저 옵니다. 그럼 제가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 부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급하게 뭘 해야 되거나 굉장히 사안이 굉장히 뭐 이렇게 내밀하게 전달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이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느낌을 전달해야 할 때는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치권에 많이 있어 왔던 일이고 뭐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뭐 직무 규정에 뭐 있거나 이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국민이 못 받아들일 만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여러 의문을 남기고 우여곡절 끝에 김현지 실장은 결국 2025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동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다른 층에 있는 417호와 311호 법정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미리 동선을 분리했기 때문에 휴식할 때도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자택 등을 또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 물품으로는 크리스찬 디올의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이 명시됐는데 21g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앞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은 인정을 했는데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했었죠. 오늘 목걸이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 의뢰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 사용한 적 없다는 걸 입증해 보려는 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3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 건천궁 내에 명성황후 침실인 곤영합까지 둘러본 사실이 얼마 전에 알려졌었죠. 방문 이튿날 대통령 비서실이 공릉유적본부에 건천궁 내에 공예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약 일주일 뒤에 옥새를 보관하는 보함 2점 등 모두 9점을 대여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15일에 돌려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오늘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은 오늘이 처음이고요. 서로 그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겠죠. 그렇죠. 뭐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선은 아마도 겹치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시간도 비슷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10시 15분, 김건희 여사는 10시 10분이고 한 명은 4층, 한 명은 3층이었는데 이 둘은 겹칠 수가 없는 것이 공동 피고인의 지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통 보석으로 해서 나갔을 때에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는 만큼 이 동선에 있어서도 만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경복궁 건천궁 내에 있는 공예품을 빌렸다는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났거든요. 이 공예품은 왜 빌렸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시욕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내가 국가의 이런 유산도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겠지만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그냥 국가 공예품이야. 뭐 이게 뭐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이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내가 빌려왔어. 이런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런 거라는 의심뿐이 저는 들지 않고요. 근데 이거요. 국가 문화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 보존에 관한 법에 저는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게 대여가 됐을까요? 민간인이 그렇게 대여가 되나요? 아주 국가급 행사나 뭐 의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나 가능할 법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일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능유적본부에 의하면 이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대여해줬다 이런 해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적으로 썼다면 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만약 이게 지난번에 종묘 차담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민간 외교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마크 로스코의 가족들을 만났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여를 한 이유를 분명히 적시를 했을 텐데 뭐 민간 외교라든지 이런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지 혹은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과시적으로 썼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규정 위반을 넘어서서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직권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또 경복궁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에는 같이 갔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줬다라든지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왕실 공예품 9점을 왜 대여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호남을 방문했는데요. 거센 반발에 부딪혔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육탄 저지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하네! 장동혁 물러나! 손아까 단추가 떨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참배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참배쇼로 일부러 항의 유발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혹시 피해자가 투표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3번이나 지금 약간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윤석열 면회, 이 두 번째는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세 번째는 도대체 지금 광주를 왜 가신 거죠? 국민의힘의 당내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호남해서 아마 찾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정성을 보이면 결국 호남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도 통이 넓으시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통하리라고 봅니다. 호남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지 없었을 뿐 아니라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왜 갑자기 뜬금없어? 매달 거기를 왜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이해가 잘 안 돼.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싸늘한 호남 민심만 확인한 채 2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럴 줄 알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려 간 것이 아니냐, 쇼하러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저는 뭐 잘 갔다고 봅니다. 문제는 진정성과 일관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힘든 부분들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만약에 호남의 어떤 정서를 헤아리는 상황에서 갔다고 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요, 본인이 전두환 재판을 사실 계속 소홀히 하다가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투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법원 판사였을 때요. 그렇죠. 그때 부장판사 그 담당 전두환 재판 담당 판사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당연히 있잖아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이 한다면 이게 흘러가면서 충분히 호남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입장만 강요하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될 것이고요. 가면서 지속적으로 호남의 어떤 정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헤아리는 모습. 중요한 건 그 헤아림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헤아림. 예, 그 헤아리지 못하고 간다면 그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광주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당시에 전두환 씨 재판을 맡았었고 전 씨에게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윤 전 대통령 면회와 5.18 묘역 참배는 너무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광주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강성적인 발언을 했고 결국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된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서 우연히도 과거에 전두환 씨의 재판을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직무유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한번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조금 아까 김종일 최고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제 광주 방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내년에 뭐 어떠한 지방선거가 있기도 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고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에이펙까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 행보를 하면서 광주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했지만 그 이후의 활동들을 보면은 조금씩 중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은 김민수 최고와 조금은 조용히 다녀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은 더 이상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장동혁 대표는 이제 매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방명록 쓰고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추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광주 시민들께서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받는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해명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호남행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또 그런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주셨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서 여론의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가 된 건 9월 셋째 주 조사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높았고요. 에이펙 성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0%로 3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약간 뒷받침하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좀 이렇게 돋보여야 되거나 홍보를 할 어떤 포인트가 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그걸 가리는 역할을 더 많이 해온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하고 거기에 성공을 하면 또 민주당이 그걸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당이 모든 것에서 앞서가려고 하는 나 퍼스트, 미 퍼스트가 아니라 정권 퍼스트 전략으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선거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굉장히 당이 앞서가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도 명청 갈등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떨어지는 이 상황.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 보기에는 아직 뭐 미국과의 팩트시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중국과도 뭔가 제대로 결합이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사 자체는 준비한 시간
시간에 비해서 아주 매끄럽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엔비디아 그 젠슨항 CEO가 우리 대한민국에 26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AI 강국으로 가는 어떤 토대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이펙이 마무리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그 뉴욕에서 유엔 연설을 하실 때에도 민주당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외부에서 외교 활동으로서 어떠한 성과를 받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박수를 치시는 시간마다 민주당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당 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새롭게 그 인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친명으로 그 되어 있었던 유동철 씨를 아예 컷오프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작년 총선 과정에서 어쨌든 영입을 했던 인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였었던 부산 수영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던 사람인데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는 컷오프 없다. 다 경선에서 모두 뛰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뒤집힌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청대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민주당의 행보라는 것이 과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굉장히 좀 의문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가는 모습들.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만큼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했었던 그 공약으로 끝난 거잖아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추석 밥상에 올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스스로 좀 자중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에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캄다운하는 시기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펙 성과 등에 힘입어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올랐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2명은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추가 구조 소식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작업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이후에 곧장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새벽에 1명이 구조 중에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오전에 2명이 추가 사망 판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모두 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매몰된 위치는 확인됐지만 구조되지 못한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조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소방은 구조견과 음향 탐지기, 또 내시경 카메라 등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몰된 작업자를 구조하고 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2명도 빨리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진행하고 있던 구조물 안정화 작업도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붕괴된 보일러타워 5호기 옆에는 4호기, 6호기가 있는데 추가 사고를 막으려고 와이어로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이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멈춘 겁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쯤 발생했습니다.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를 폭파, 철거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폭파에 앞서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취약화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편 경찰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과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소방당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를 찾기 위해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철제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작업자를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약 60m에 달하는 대형 보일러 타워가 엄청난 양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집니다. 철거를 앞두고 최역화 작업이 이뤄지던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주저앉으며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무너진 만큼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했지만 섣불리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제거하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국은 붕괴 현장 안정화 작업을 보류하고 인명 탐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이 붕괴 현장에 들어가 철제를 일일이 손으로 헤쳐나가며 작업자를 찾는 겁니다. 탐색을 어렵게 한 건 어지럽게 뒤엉킨 H빔과 철근 등 각종 잔해들. 대화가 가능할 수준으로 의식이 있던 작업자도 철제 잔해에 팔이 끼인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조 중 심정지가 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도 들어가서 그 진통제 주사도 이렇게 투여하고 그 모포등 보온 등의 어떤 그 조치까지도 다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 사망하는. 당국은 드론에 음향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성명 같은 현장 곳곳에 존재하는 잔해는 인명 검색이 끝난 뒤 사고 수습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지인 능욕사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범죄를 일삼아온 범죄 조직 총책이 범행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드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 사범도 400명 넘게 적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성을 붙잡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60여 명 규모의 성착취물 제작 조직의 20대 총책이 범행 5년 만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SNS에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올린 뒤 정작 이를 보고 연락하면 범죄 유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참교육단이라는 이름의 범죄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유인과 협박, 성착취물 제작으로 역할을 나눴는데 모두 342명을 상대로 알몸각서와 반성문 등을 강요했습니다. 참교육단 사건은 총책 등 주요 간부들이 잡히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는데 SNS에서 장기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목사방 사건으로 실마리가 포착됐습니다. 범행 수법 등이 참교육단 사건과 유사하여 미제 사건에 유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검인 중요 간부는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400개를 만들고 유포한 20대 대체복무 요원 등 417명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등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 강평경찰서 낸 도박장을 열거나 실제 도박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운영진 14명과 참가자 20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일 새벽 경기 가평군 야산의 펜션에서 3,720만 원 규모의 판돈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해 도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거실에서 화투패로 도박하는 모습을 포착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5.18 당시 도심 진압, 봉쇄작전, 연행, 구금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7년 전 시집 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SNS에 짐을 싸멸한 제목으로 심경을 적은 글과 사진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노 관장은 특히 이 생일에 자식들이 자신과 최 회장의 사진을 오려 만든 메시지 등이 담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좀 아렸다며
엄마 아빠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을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안보 분야 협상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다는 우려에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은 특정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대통령실에 설명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밝힌 내용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분야 협상의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다는 질문에 답했는데요. 이 관세 협상이 잘 돼 팩트시트의 전체 텍스트가 거의 다 정리돼 있었는데 최근 미국 시스템상 유관 부서가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미국 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합의문의 랭귀지, 즉 일부 문안에 대해 넣자 혹은 빼자는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미국 측과 계속 입장을 주고받았다면서 언제 발표될지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원자력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동맹 현대화 부분 등 두 정상이 논의한 내용은 모두 팩트시트에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잠을 국내와 미국 가운데 어디에서 건조하게 되는 건지도 협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관계자는 원잠 선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받아오기로 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의 안보 수요에 맞는 원잠을 추진해야 한다며 20% 정도 농도의 핵연료만 미국에서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다른 한 축인 통상 분야에선 한미 간 협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원잠을 비롯해 현재 다뤄지는 주제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만큼 문구 조정이 민감한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합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대통령실에서 이 팩트시트 이번 주 안에 공개될 수도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이제 정상 간의 합의 내용,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한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팩트시트를 조인트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내어야 나중에 이제 이것까지 뒷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내는 방법도 있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내고 한국은 한국대로 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다시 이제 말썽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틀리느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어느 분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글자 하나, 문구 하나, 그것이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쳐서 이렇게 가겠다고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그걸 받아보고 아니다, 이건 또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보내줘서 그쪽에는 그쪽대로 다시 부처간에 이견을 조정해야 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이견을 조정해야 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팩트시트라는 것이 조인트만 아니면 쉬운데 서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팩트시트를 이렇게 발표하려다 보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 핵심이 아무래도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핵 추진, 그러니까 원자력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아닐까라는 지금 분석들이 많은데 그럼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는 이것을 어디서 만드는지 이 부분도 조금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네, 어디서 만드는지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얘기한 거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발언한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이제 모든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핵 연료만 주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여러 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여러 척의 그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동해하고 서해에서 배치해 가지고 미국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 설계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그게 작아야 되잖아요. 그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축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축적이 돼 있다 그 기술이.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이제 유리하고 좋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핵 추진 연료만 공급만 받으면 우리 스스로의 설계와 건조와 그리고 원자로 소형 원자로 건조까지 해서 이걸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예, 우리가 핵잠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맞는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을 보면요. 원잠 선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받아오기로 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가 원하던 거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만큼은 이제 우리 한국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무를 이렇게 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난 30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3,600톤급 이 장영실함 그것도 사실상 그 진수식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대충 한 5,000톤급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요. 5,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건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SMR이죠. 소형 원자로 아주 작은 원자로 그 원자로 기술도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핵연료만 공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상 미국의 정부 부처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른 거죠. 강경파인 러트니 상무장관이 좀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원자력법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미국 원자력법에 123조가 있는데요. 123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핵 기술, 장비, 연료, 물질이죠. 이런 것들을 핵 폭발이나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 물질도 그렇고 핵 기술도 그렇고 핵 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이거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을 123 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123 협정이잖아요. 그 123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법 제123조를 준용해서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미 원자력 협정 또는 123 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사실상 한미 간의 특별 안보 협정을 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의회에서 별도로 입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법인데 그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다시 입법을 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호주 있잖아요. 호주가 영국하고 미국하고 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고 도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 의회에서 승인 받는데 무려 3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부의 이제 주 책임 사항이죠. 그러니까 기술을 떠나서 조금 절차들이 좀 복잡한 상황으로 좀 점쳐집니다. 우리가 좀 앞서서 그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만났잖아요. 저희 SCM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동 성명의 일부 내용이 알려졌는데 여기서 대북 압박 표현이 좀 일부 빠졌다고요? 네, 이게 이제 작년 공동 성명만 하더라도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빠진 게 아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만나고 싶은 의향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북한과의 어떤 그 화해 협력을 위한
소위 말해서 END 정책을 추진하는 예. 과정 속에서 아마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주한미군 역할 내용도 일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픽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SCN 공동성명을 보면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현재라는 표현이 빠져서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현재라는 표현 왜 빠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28,5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전력 28,500명이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이제 여기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은 저렇게 나왔고요. 미국은 이제 결국은 의회에서 이제 통제하는 게 많은데 미 하원 그리고 미 상원에서 각각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12월 달 되면은 이제 하원과 상원이 통과시킨 것을 갖다가 조율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국방수권법이 발효가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미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은 28,500명 현수준 유지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미 상원에서는 28,500명을 유지를 하는데 만일에 규모를 이렇게 바꾸거나 축소할 때는 여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내에 있어서 지휘 계통의 어떤 지휘 통제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작권하고 전환과 관련된 거겠죠. 거기에 변환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한미군 28,500명에 대한 현 수준 유지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예산의 통제를 이제 받도록 이렇게 일단 국방수권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하원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지금 양당에 다 이제 공화당 우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화당 정부하고 공화당 의회하고 의견 조율은 뭐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재라고 하는 그것을 뺀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놨다라고 보고요. 만일에 주한미군 감축을 할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전쟁부 장관은 미 의회에서 이렇게 주한미군을 감축을 해도 주한미군의 국가이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한미 협상 등 한미를 둘러싼 안보 이슈들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단행될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들이 전원 교체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수백 명이 물갈이될 예정인데 12.3 비상계엄 여파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최근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 전원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성 인사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 단행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을 통할했던 합참 지휘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0명 남짓되는 합참 소속 장성들은 올해 안에 모두 국방부나 각 군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합참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 의장은 또 합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모두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에 보임된 영관급 장교들은 원칙적으로 3년씩 근무하지만 인사는 합참의장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에, 대령들도 연말까지는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합참에서만 장교 300여 명이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당시 사성장군 7명이 모두 교체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YTN 9입니다.
네, 딱 일주일이 지났지만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의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네, 2년 만에 다시 LG의 통합 우승을 지휘한 염경엽 감독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네. 너무 행복하시죠? 네, 좀 스케줄이 많긴 한데 예. 그래도 우승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우승 소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올해 우승은 또 2023년의 우승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시즌을 치르면서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우리 프런트, 코칭 스텝, 선수단 그리고 우리 팬까지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또 우리 팀이 LG 트윈스가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우승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고 또 올해의 우승이 내년을 기대하게 하는 우승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가 한 마음이 모여서 우승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 결과,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결과만 놓고 보면 4대1이어서 뭐 쉽게 이긴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와는 이제 정규 시즌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등비등했고요. 네. 지금 4차원 역선승이 가장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좀 어떠셨나요? 사실 4차전을 하면서 와이스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던졌고 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닝을 가고 있었는데 사실 감독의 입장에서는 1점 차였기 때문에 엄청 5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서 승리조를 투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더 길게 봐야 되나 이 시합을 놔야 되나 네. 그래서 결정을 한 게 결국은 우리의 추격조로 최소한 2점 내로 맞고 가면은 그래도 우리 타선이 1차전부터 계속 활발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후반에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결국 9회 박동원 선수의 홈런과 그렇습니다. 또 2사 이후에 2, 3루가 만들어졌고 그 2, 3루의 찬스에서 우리 김현수 선수가 2타점 역전타를 터주면서 사실 7차전까지 계산을 했었는데 네. 그 4차전의 승리로 사실 좀 4승 1패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슬아슬한 순간도 물론 있었지만 시즌 내내 이게 선수들의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어떤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적중해서 이렇게 우승까지 왔을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올 시즌은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디테일한 야구, 그리고 생각하는 야구, 생각하는 야구에는 또 생각하는 훈련, 생각하는 경기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시즌을 준비했었고 예. 시즌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를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예. 잘 풀어주면서 결정적으로 페넌트 레이스 1등도 마지막에 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1위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염경엽 감독님 하면은 이제 삼국지 제갈량에 빗대서 염갈량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전략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시리즈인데 한 승 한 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뭐 이 판단 하나는 결정적으로 내가 잘한 것 같다. 좀 그 경기를 돌아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포인트는 방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차전에서 기다렸다는 거, 승리조를 쓰지 않고 기다린 게 결국은 타격으로 4차전을 승리하면서 예. 또 5차전, 6차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높은 어떤 전략을 갖췄던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번에 LG가 가장 잘해서 우승을 했지만 다른 팀들도 참 잘했습니다. 특히 방망이가 뜨거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시즌 내내 투고 타저였는데 이 가을 야구에서는 타고 투저였다. 네. 이렇게 타자들이 투수를 압도한 이유 어떤 데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올 시즌에 이제 저희 KBO 리그도 전력 분석 팀의 인원도 많이 충전이 돼 있고 또 네.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어느 해보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선발 피차들이 좋은 또 중간 피차들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예. 타자들이 그 좋은 투수들을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투고 타저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네. 시즌에서 좋은 타격전이 이루어졌고 팬들에게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분석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분석에 좀 무게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통합 우승의 공신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선수들도 있지만 지금 뭐 육성 선수 하면은 김현수 선수, 심인재 네. 선수도 네. 있지만 뭐 이번 이제 마무리 유영찬 선수 같은 경우는 5라운드였고 그 송승기 선수 선발인데 9라운드였어요. 네. 근데 사실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루키 선수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남다른 어떤 감정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LG 트윈스가 가장 잘하는 부분들은 육성을 통해서 팀의 전력을 갖춘 팀이거든요. 예. 자체 육성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팀이고 또 신민재 선수나 또 송승기 선수나 유영찬 선수도 고등학교 때는 물론 잠재력이 좀 떨어질 수 있었지만 네. LG 트윈스라는 좋은 팀에 와서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면서 그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하면서 네. 포텐이 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독님이 시즌 초에 했던 인터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000년 이후에 LG에서 처음으로 재계약에 성공하는 감독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계약에 합의는 했고요. 예. 또 금액은 뭐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들은 LG에서 제가 만든 어떤 3년을 예. 다시 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면은 우리가 더 한 단계 발전하고 또 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금액이야 구단에서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28억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시즌도 끝나서 그 스토브 리그로 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계약 문제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FA 자격을 얻은 김현수, 박혜민 선수에 대해서 감독님이 이제 돈보다는 좀 의리를 생각해달라, LG에 나와달라 러브콜 보내셨는데 축승회 때 만나셨잖아요. 네. 좀 그런 관련 얘기를 좀 하셨나요? 또 자석이 박혜민 선수와 김현수 선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쨌든 김현수 선수나 박혜민 선수는 마지막 FA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은퇴를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선배로서 지켜봤을 때 마지막이 조금 좋지 않으면은 네. 결국 또 현수와 혜민이는 야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분명히 재질을 갖고 있는 네. 후배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LG에서 또 팀에 좋은 시스템이 있고 또 박혜민 선수와 김현수 선수가 팀에 좋은 모범이 돼주고 있고 좋은 문화를 만드는데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은퇴까지 앞으로 몇 년, 뭐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팀에 남아서 후배들을 육성하고 또 지금 현재는 주전이지만 또 그 선수들이 백업으로 나와서 한 80경기 뛰면서 후배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LG 트윈스도 또 박혜민 선수도 또 김현수 선수도 더 편안하고 나머지 제2의 야구 인생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우승을 이끌어준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마음 정말 각별하실 텐데 네. 이제 우승의 기분은 일주일 즐기셨으니까 또 내년을 구상하셔야 하잖아요. 네. 2년 연속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은 지키고 어떤 점은 보완하겠다. 계획이 좀 서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시작이 조금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올 시즌의 우승이 LG 트윈스의 전체의 프론트부터 시작해서 코칭 스텝, 그다음에 선수단, 감독인 저까지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재계약으로 인해서 훨씬 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선수단이 또 우리 구단이 우리 팬들이 원하는 또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가는 길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2연패 목표에 대한 또 자신감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새 시즌에 또 어떤 것들이 좀 펼쳐질지 미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2연패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경쟁 팀들 선별을 해야 될 텐데 좀 눈여겨본 팀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올 시즌을 치르면서 물론 아쉬운 팀도 있고 잘했던 팀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의 선수단 구성을 봤을 때는 또 하나 이글스가 내년에도 저희의 최고의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팀을 굳이 고르자면은 두산 베어스가 내년 시즌에는 좀 더 높은 순위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어떤 경쟁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올해 프로야구에 포스트 시즌까지 합쳐서 1263만 명의 팬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뭐 국내 인기는 굉장히 높은데 또 야구가 국제 경기에서는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또 지도자로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국제대회에서 조금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모든 책임은 저희 감독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좋은 투수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지금 젊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주축 선수로 성장하는 한 3, 4년 후가 저희가 예전처럼 국제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실망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이번 KBO 리그 국가대표를 뽑는 데에서도 지금 4경기가 남아 있는데 이 4경기의 주전보다는 결국 KBO도 젊은 선수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저는 뽑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쌓이면은 당장은 실망감을 줄 수 있지만 3, 4년 후를 본다면은 저희가 충분히 국제대회에서도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선수들의 어떤 성장, 발전, 비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책 준비하셨잖아요. 앞쪽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라고. 이게 이제 감독님의 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책을 한번 더 조금 더 보여주세요. 저희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감독님도 선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프런트도 거치셔서 이제는 명감독 반열에 오르셨는데 선수 시절에 그렇게 빛을 못 봐서 나름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시간을 좀 맞이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수들에게도 어린 선수들에게도 저희 팀 선수들에게도 제 후배들에게도 또 저희 코치님들에게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제가 힘들게 갔던
그 실패의 길들을 저는 안 갔으면 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경험해 보니 실패를 하고 간절함에서 다시 위에까지 올라오기에는 가슴에 많은 상처들도 받게 되고 또 무시도 많이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 후배들이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을 통해서 10%라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세상을 살면서 핑계의 원망보다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들을 다시 자양분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좀이라도 빠른 시간에 자기의 인생들을 성공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로서 아낌없는 말까지 전해주셨네요. 저희 지금까지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끈 무적 LG 트윈스의 명장 염경엽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1일 오전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시 10분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앞서 오늘 오후에 직무유기 그리고 위증,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정했습니다. 오는 11일 다음 주 화요일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의영 문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종묘를 찾아 이곳은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가을 단풍 명소로 꼽히는 내장산 단풍이 예상보다 늦은 다음 주 10일에서 16일 사이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장산 단풍은 애초 이달 초 절정이 예상됐지만 늦더위 등 이상기후로 절정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네, 저희가 원조 라면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경북 구미에서 라면 축제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경북 구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이색적인 라면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젊은 세대부터 또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라면 문화 축제인데요. 그럼 김장호 구미시장 모시고 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미시장 김장호입니다. 네, 이번 축제가 벌써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라면 축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에 4회째고요. 구미 라면 축제는 지역에 최대 생산 기지가 있는 라면 공장에서 갓 튀긴 라면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지역의 레스토랑 23분의 셰프님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명품 이색 라면 요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니까 그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조 라면 축제다운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는 자기만의 라면을 선택할 수 있는 라면 공작소가 굉장히 인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갓 튀긴 라면을 바로 살 수 있어서 그게 또 굉장히 지금 줄을 서고 인기가 있고, 특히 이번에 K-POP 데몬 헌터스의 그 에디션판 한정판이 지금 12만 개가 지금 팔고 있는데 그것도 줄을 엄청 서고 있고 시민들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시민들은 이 보거튀김이 올라간 라면부터 또 생크림 라면까지 이색 음식을 맛보고 있는데요. 이 자연과 복고 등 6가지 주제로 꾸며진 감성 공간에서 다채로운 라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가을의 쌀쌀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곳에서 따뜻한 라면 한 그릇으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북 구미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LG전자가 LG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기념해 16일까지 감사 이벤트를 엽니다. 베스트샵에서 TV와 냉장고 등 11개 가전 25개 모델을 최대 25%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샵에서는 매일 오전 10시에 특가 판매를 진행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본전 외관의 초대형 전광판을 통해 크리스마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세계는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를 주제로 한 3분 분량의 크리스마스 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60여 명이 연주한 캐럴과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재해석한 음악을 배경으로 제작했습니다. 롯데케미컬이 5조 7천억 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를 가동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롯데케미컬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단지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친구 탭 개편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던 카카오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59% 증가한 2,080억 원, 매출은 9% 늘어난 2조 86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겪은 KT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3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T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분양이익으로 영업이익이 이같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17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남 해안에,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중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대조기에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는 최고 40mm가 되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대구도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19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휴일 낮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한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 초에는 날씨가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